중부 내륙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데 이어 내일 일부 지역에선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전북 서해안에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전면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 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연계 처리를 주장했던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을 규탄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염혜연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이번 합의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2019년도 예산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적립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5조 원 이상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결손 4조 원에 대한 대책으로 언급된 추가 국채 발행은 1조 8천억 원 규모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 일자리는 당초 증원 계획에서 3천 명을 감축했습니다. 아동수당은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본회의는 내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수정안을 작성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야3당은 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촛불 민심까지 거론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기득권 동맹을 맺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이를 거역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규탄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결국 촛불 민심을 거역한 정치 개혁 거부의 길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 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입니다. 야3당은 합의를 시도했던 선거제도 개혁 문안까지 공개하면서 당장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큰 틀만이라도 정하자고 설득했지만 양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야3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당이 짬짬이로 예산 처리에 합의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30분 뒤부터 모든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현재 긴급상무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야3당은 내일 오전 10시 규탄 집회를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활동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네,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개선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위주였던 구성원을 다양화시키고 또 파견 공무원도 청와대가 직접 징계권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에 전원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사건을 되짚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특감반이 검찰, 경찰 출신 위주로만 채워져 인적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 출신들도 포함해 특감반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외근이 잦은 특감반의 일탈 행동을 막기 위해 업무 영역을 제한하고 외부 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거론됩니다. 이번에 비위 의혹이 드러난 특감반원은 부처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기관장들도 만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사유가 생길 경우 청와대가 직접 징계권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징계를 요청하면 다시 조사하느라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같은 식구끼리 봐주기식 징계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견 공무원의 징계는 원래 소속 기관에서 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지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원대 복귀가 전부입니다. 다만 공무원 파견의 다양한 형태를 생각하면 자체 징계권을 명문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특감반 구성을 다양화하고 징계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특감반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 받으시게 되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사심 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책임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행정권 남용 책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헌정 초유의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대법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영장 심사에서는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오후에 신문이 끝나고 나갔는데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이 없었던 거죠? 네,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이 먼저 심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1시간 10분쯤 지난 뒤 박병대 전 대법관도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각각 3시간 반, 5시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겁니다. 두 대법관 모두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로 굳은 표정이었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공방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먼저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어떤 점을 주로 강조했죠? 박병대 전 대법관 측은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 6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컴퓨터 운영체제를 파기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자 학생들의 성적이 담겨 있어서 파기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재판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직원들이 지시보다 과하게 행동한 것이고 청와대 공간회동에 참석한 것도 부르니까 간 것이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사실 대부분과 혐의 자체를 부인한 건데요. 최후 진술에서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고 박 전 대법관은 자신이 선배라는 인식을 떨치고 법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다고요. 네, 박 전 대법관이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일본 강제징용 소송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자리에서입니다. 이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완구 전 국무총리 후임이 돼달라고 제안했던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박 전 대법관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완구 전 총리의 후임자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징용 재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긴밀한 유착 관계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만큼 검찰도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의 대학 동기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죠? 네, 어제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76학번 동기들이 재판부에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 60명 정도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법관이 후배 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벌써 법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재판 거래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명으로 박 전 대법관을 구속하는 건 법의 존엄성을 뿌리째 뽑는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압박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요. 네,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은 다른 공범들과는 다르다고 호소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주요 의제들에서 자신은 배제됐다는 취지인데요. 검찰이 고 전 대법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이나 평택 당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 관여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모든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점을 볼 때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전직 대법관 구속으로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두 전직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장판사 중에 또 임종원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있다던데 이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재판부는 모두 5곳이 있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시간대는 같이 진행됐지만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사를 담당한 겁니다. 이 가운데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명 부장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는데요. 두 전직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모두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네, 2명의 전 대법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두 전 대법관은 심사를 마치고 모두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합니다. 임 전 차장의 경우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 바로 수감됐습니다.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결과는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현장에서 전해지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검찰과 전직 대법관 측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하급자들과 진술도 엇갈려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두 전직 대법관 측은 다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재판부가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사실이 30개 안팎으로 고 전 대법관보다는 많은데요. 이런 점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온수관 파열 사고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관계자 소환과 함께 난방공사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7년 전 묻힌 온수관 파열이 불러온 초유의 사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수송관을 관리하는 난방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차적으로 어제 난방공사 직원하고 그다음에 하청업체 직원들은 1차적으로 조사했고요. 오늘 또 2차적으로 또 조사할 예정이에요. 경찰은 평소 점검 절차와 함께 배관의 유지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앞서 사고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파열된 수송관에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송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한 점이 있었는지 따져볼 방침입니다. 실제 공사 측의 사고 당일 일일 점검 결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점검하는 업체에서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관리하는 건 이제 저희 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갈 때도 있고 같이 점검할 때도 있고. 예. 경찰은 부실 관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난방공사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KT통신구 화재와 일산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는 모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 지하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하 시설에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재난으로 이어지거나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지하 시설에 대한 기업이나 기관의 소방 상태는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통신 마비 상태로 만든 KT 아현 지사 화재.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과 신용카드 결제기, 현금 인출기까지 모두 먹통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을 대하는 KT의 대응이었습니다. 화재 당일 근무자는 2명에 불과했고 안전점검 일지는 없었습니다. 여기에다 KT통신구를 포함해 전기와 냉난방 배관 등이 설치된 이른바 지하구의 평소 소방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지하구 282곳에 대해 소방 특별 조사를 벌였는데 16%인 4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불량 판정을 받은 지하구는 지난 2015년의 3배, 2016년보다는 3.5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통신구는 지난 2016년 이후 해마다 불량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 6월 점검에서는 KT 영등포 지사의 통신구 3곳이 소화기 관련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0여 분 거리에 있는 아현 지사는 특별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화재 앞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겁니다. KT가 이전에 그 소방 안전 점검에서 적발됐을 때 즉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면은 이번 아현지사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체 통신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 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화재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KT는 통신구 화재 이후 전국의 통신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지하 시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여서 이번 온수관 파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에 이어 또다시 영포빌딩 문건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작성한 보고 문건,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과 관련한 전산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포빌딩 문건은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였던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정보경찰의 보고 문건으로 좌파단체 보조금 배제 등 MB정부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경력금을 줬다는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가운데 특수활동비를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사건 공정성에 오해를 살 만한 처지는 인정했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이달 안에 최종 타결을 목표로 다시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실상 타결, 막판 진통, 결국 좌초 위기.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반전이 이어진 하루를 보낸 광주광역시청의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광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협상을 마무리를 잘 지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쟁점이 된 임단협 유예 조항은 법이 아닌 노사 상생 차원의 접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단협 5년 유예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완성차 회사의 조기 경영 안정과 사회적 합의의 틀에서 봐달라는 겁니다. 35만 대가 그런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해석의 차이는 오랜 그 노사 갈등과 불질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한바탕 홍역을 치른 만큼 숨을 고른 뒤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복지 프로그램이므로 예비비로 편성되길 바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시대의 명령이라고 강조한 광주시는 이달 안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가 어제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을 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생긴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임원 등 3명은 이번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항의하기 위해 원희룡 제주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최 회장은 일단 허가됐기 때문에 진료 범위를 외국인으로 축소하는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진료 영역이 미용과 성형 이상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이 법에 뭐냐면 학부모들이 나한테 준 돈 내 개인 돈인데 그걸 가지고 뭘 사도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민들 앞에 너무 뻔뻔하게. 아니 지금 보면은 누가 여기서 그분 얘기를 금과옥조 삼아서 법안 소위 지금까지 논의했습니까?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아니 지금 뭐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장시간 법안 소위의 논의를 그렇게 혼자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됩니까? 이제 마이크를 내려주시고. 네, 그러게요. 비리 근절하자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유치원 3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한유총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허가 취소까지 언급한 겁니다.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초점은 공익에 어긋나는지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 때 교사를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 서울지회장에 대해 비대위가 위해를 가했다는 의혹,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중점 조사합니다. 또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선출 당시 이사회 정족수가 미달했고 위원장 선출은 이사회 안건도 아니었으며 이덕선 위원장이 유치원 운영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직을 맡기 적절치 않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한 설립 취소를 검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단 휴원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없어서. 실태 조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이 참여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면 조사 결과를 정리해 내부 결정과 청문 절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네, 유치원 3법은 국회에서 험로를 걷고 있고 정부와 한유총의 이른바 치킨 게임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어떨지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입니다. 네, 뉴스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뭐 조 대표님도 어린 아이를 두고 있다는 거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아이가 지금 6살, 3살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6세, 3세를 네. 두고 있는 학부모신데 이렇게 좀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론 이 사태가 뭐 조기에 일단락 될 거라고 기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켜보시는 좀 심정이 어떠세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급식 비리가 가장 좀 공분을 잃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 급식 비리를 넘어서서 회계 비리 전반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과 맞바꾼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경기도 교육청 감사 결과 등을 보면은 노후 시설을 위해서 이제 시설 교체 적립금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상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이 당장 이 회계 비리의 결과로서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건강권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너무나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모두 다 갖고 계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에 어제 본회의에도 직접 찾아가신 거였던 건가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박용준 의원실과 함께 정론관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뭐 병합심사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어왔고 뭐 이번에 마지막 본회의가 금요일로 잡혀 있는데 뭐 엊그제 회의에서도 진전이 없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를 개회하라 이런 것을 요청드렸고 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박용진 3법 중에서도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정이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고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법안 중에 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교육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을 때 그것이 뭐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굉장히 쟁점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또 절충안을 바른미래당의 안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뭐 좀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번 논란 이후 여러 번 강조된 부분입니다만 민주당은 일단 학부모 부담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바꾸자. 그렇죠?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합하자 이런 거고 한국당은 지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회계를 좀 구분하자. 이런 얘기고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회계를 일원화 하지만 지원금의 성격은 유지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내놨는데 일단 이 중재안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중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라도 일부 진전이 가능하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이 낸 중재안은 사학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법 개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해와도 진전이 없었던 사학법 개정을 전제한 안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안건 상정할 것이고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책과 약속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네. 있다. 그래서 아까 원포인트 그런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좀 뭐 민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런 현실을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너무 처참한 민낯을 보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박용진 의원을 제외한 이게 민주당 당론 발의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박용진 의원 말고 나머지 민주당 의원 다 어디 갔냐, 이런 댓글이나 뭐 제보 전화 뭐 관련해서 연락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하고 진전을 하고 있지 못한 이면에는 애 키우는 문제, 애들 보는 문제 정도로 생각하고 애들 거 먹을 걸 가지고 장난쳤어,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출생 국면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존폐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뭐 저출생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전혀 좀 상식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국회가 저출생을 논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이중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아이의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보육이 좀 해결이 돼야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장은 이게 부모들의 일자리의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유아교육 공백이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뭐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그 잠깐의 공백이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엄마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누굴 가장 원망하나요? 뭐 국회일까요? 아니면 뭐 정부일까요? 가장 원망되는 부분은 국회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억에 나는 단어가 유치원 비리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국회가 굉장히 무능하다고 지탄을 받아야 하겠고, 그리고 정부도 사실상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정말 여론이 들끓으면 끌려오고 있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크고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하지 못하고 정책을 좀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은혜 부총리 직접 발표한 대책도 좀 들으셨죠? 네, 맞습니다. 한번 다시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 학급입니다. 그중에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9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방학 중 돌봄 대책까지 들으셨는데, 오늘 대책 중에 일단 내년에 1,080개 학급 증설을 발표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오늘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데요. 조기 달성이 아니고 조삼모사다 이렇게 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대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에 재원 아동수를 기준으로 국공립을 40%까지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했었고,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현재 예산안으로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데 이행 계획을 밝혀라 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연간 500학급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1000학급으로 조기 달성을 지금 오늘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럼 한 학급당 아이들을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그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75%가량의 원화 중에 한 4% 정도가 국공립으로 다시 편입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면은 지금 저출생 추세를 감안해서 현재 한 67만 명
정도 기준으로 지금 사립유치원이나 국공립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원화수를 본다면 임기 말에 한 60만 명, 67만 명에서 6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를 도달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런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어도 부모들이 맞벌이일 경우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돌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그래서 5시까지 확충하도록 하겠다라는 안이 오늘의 핵심적인 안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가 칼퇴근을 해도 6시에 마치고 아이 데리러 가면 7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뭐 정책이다. 현장을 정말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혁신적으로 더 강화된 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교육부가 내놓은 처음 학교로 뭐 최근에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있던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좀 먹통이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네, 실제로 당일에 접속이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게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전에 했던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뭐 지원했던 3군데가 다 떨어져서 다 대기가 걸렸을 때는 어디든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굴렸고 뭐 여러 헤드라인에는 대입보다 더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은 뭐 시스템의 결함이나 부족이라기보다도 결국에는 국공립 유치원의 수요 공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안 되는 분들은 다른 또 유치원으로 네, 결국에는 사립유치원이나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6세, 7세를 받고 있는 곳에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립 유치원들의 일부 같은 경우는 처음 학교에 참가했지만 또 꼼수, 또 허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방법들이 있었나요? 뭐 실제로 저희 안에서 본인이 이미 보내고 있는 사립 유치원 이번 처음 학교로에 지원을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 현황에 있었던 뭐 학급수라든지 이런 정보가 다르다라고 제보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막상 뭐 유치원에서 정원을 굉장히 줄여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미 사전에 뭐 많은 부분 선발이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거의 원화를 모집하지 않는데 형식상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이 사립유치원 모임이죠.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 저희가 뉴스 보도할 때는 초강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떠세요? 한번 일단 조희연 교육감 얘기 듣고 질문 드릴게요.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유아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손잡고 경주하고자 합니다. 네, 조희연 교육감이 단호한 조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초강수, 단호한 조치로 보십니까? 네, 너무 환영할 만한 반응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런 상황이 뭐 되게 된 데에 대해서 일전에 됐다면 이런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된 부분이 크게 3가지인데 이미 교육부에서도 지난주에 있었던 광화문 대집회 같은 경우에 불법적 정황이 있는지 관련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뭐 공개된 감사 결과 자료들을 보면은 한유총에 납부한 회비를 이제 유치원 회계에서 납부를 한 경우에 감사 적발된 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관련해서 굉장히 위법적이거나 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고들 여러 뭐 전방위적인 로비나 이런 부분들이 뭐 기사들이 많이 나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또 관련 기관들이 강경하게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자금의 출처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조사까지도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한유총의 입장도 계속해서 뭐 거셀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완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입장이 좀 완화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미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된 이후로 집단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뭐 한 달이 못 가서 사실 집단 대응을 굉장히 대규모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이게 완화됐다고 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한유총의 관계자분들 좀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셨거든요. 네. 저희가 그 한유총의 입장을 정리한 게 있는데 혹시 보여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유총이 정부에 협상 요구를 한 내용인데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박용진 3법 원안 통과 시 내부 의견 모아서 대응 방안 정할 것. 자, 이번 주말까지는 모집 시작하도록 설득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일단 세 번째 좀 그 요구사항이 눈에 띄는데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말까지 모집 시작하도록 설득할 예정은 뭐 교육기관으로서 그간에 많은 혜택도 사실상 누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책임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유총이 뭐 협상의 카드로 내세우고 또 최근에 기자회견 했던 내용 중에는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료나 이런 부분들에서 포기하지 않고 약간 거래를 하고자 하는 키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뭐 인가증을 찢으면서 우리 다 집단으로 폐원할 예정이다. 그거는 결국에 뭐 정권과 또 정치권과 무엇보다 학부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유아교육 개혁이 단행됐을 경우에 우리가 유아교육 공백을 만들 거다라는 협박적인 퍼포먼스였어요. 그 직후에 이어서 이렇게 협상단을 꾸린다는 게 굉장히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런 여지를 두고 만나기보다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이 유아교육 개혁을 계속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 쭉 들어봤는데 사실 뭐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의 공동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사인으로 보면 또 두 아이의 엄마시잖아요. 이번 과정 겪으시면서 꼭 뭐 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 아니어도 보육 문제 관련해서 좀 꼭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유치원 비리가 문제가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한유총에서 또 정말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데 이면에는 저출생으로 인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위기도 사실 잠재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유총과 함께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치원에 한 선생님이 제 아이가 6살인데요. 30여 명가량을 돌봅니다. 사실은 돌본다는 게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냥 사고 안 나게 놔두는 정도예요. 점심을 먹여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1인당 아동수 축소 부분은 유아교육 보육 영역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뭐 10여 년 넘게 요구가 있어 왔고 저출생 국면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지점이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뭐 이 사립유치원이 뭐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 아니라 원별로 정말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좀 품질이 담보된 유아교육 현장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의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이 없이 계속해서 사유재산권 그리고 이런 시설 이용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강수를 두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이 사실은 정말 사업장이었고 너무나 비즈니스의 정말 최전방에서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참한 마음을 정말 금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한유총에서 한 3,4천 명 정도를 동원해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집회할 때 그 뒤편에서 어렵게 에드벌룬을 띄웠습니다.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근데 그거 하나 띄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도 그날 아이들이 아파서 현장에 가지 못했는데 이런 부모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부와 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유아들, 아이들이 바라보는 어른은 사실 두 갈래예요. 부모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 어른들이 좀 아이들이 보육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면 좀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 공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그런 무서운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한미 간 최대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이 내년에는 유예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조율 중인 사안인데다 남북 간 변수도 많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해마다 3, 4월에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컴퓨터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와는 달리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최대 야외 실기동 훈련입니다. 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최첨단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총동원됐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 올해는 훈련 기간이 한 달 가까이 줄었고 지난달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내년 훈련은 더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남북 간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실으면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 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내년 2월 전후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도 훈련 축소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훈련을 아예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그러나 여러 변수가 많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미 간의 실무선에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은 모든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북미 간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독수리 훈련의 향방은 향후 이어지는 북미 협상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달 남북이 각각 시범 철수를 완료한 GP 11곳에 대해 오는 12일 현장 검증이 이뤄집니다. 북측 GP는 우리와 다르게 대부분 지하 갱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곡괭이로 직접 부수거나 굴착기를 동원해 철거하고 폭약을 터뜨려 한 번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남북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 10곳씩 20곳을 완전 파괴하고 2곳은 형태만 남겨뒀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상호 현장 방문을 통해 시범 철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 군비 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 사례로서 합의 이행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검증반은 각 초소마다 남북이 각각 7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해 모두 154명이 동시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상호 검증에 앞서 검증반이 남북 GP를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작은 오솔길을 내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오전엔 북측, 오후엔 남측 GP를 방문 조사할 계획인데 우리와 달리 땅굴 시설 위주인 북측 GP의 철거 상태를 검증하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0일 북한의 GP 폭파 때 지하 갱도로 보이는 시설물에서 폭약이 터져나오는 장면이 식별되긴 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땅굴 GP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꼭대기 그 감시초소만 날아간 거를 살피지 말고 몇 개의 갱도 입구들, 우리 사격이 미치지 않은 뒤쪽에 있는 반지하 갱도 막사지요. 그런 것이 잘 폭파됐는지. 군 당국은 검증에 필요한 요원과 장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방문인데요.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고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애초 베트남과 시리아 방문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중국 측의 요청으로 갑자기 일정을 바꾼 겁니다. 应国务院兼外交部长王毅邀请，朝鲜外务相李永浩将于12月6日至8日对中国进行访问。 예정이 없던 리용호 외무상의 방중은 지난 1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귀국길에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100%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방중 기간 중국 측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나눴고 또 미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파악해 북미 협상 등에 참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왕이 국무위원 외에 양제 측 외교 담당 정치 구관과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의 선순환 구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경기도 통일분야 국제학술회의 축사에서 올해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반드시 살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조만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모든 사람의 남북 자유왕래가 실현될 것이고 하나의 노선이었지만 이제 이름마저 낯선 기차역들을 모두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남북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9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해 일주일 만에 50%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오른 50%로 집계됐습니다. 9주간 하락세였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역시 전주 대비 0.4%포인트 오른 38.4%로 소폭 반등했고 자유한국당은 2.0%포인트 떨어진 24.4%로 5주간의 오름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합의했습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인 정부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5조 원가량을 감액하기로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2019년도 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충북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감액 규모는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 협력 기금의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네, 두 당 원내대표 발표 내용이었는데 야3당은 기득권의 동맹이라며 반발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배신, 야합이다 이러면서 앞으로 전국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3당의 반응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향후 전국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야3당이 이렇게 배신하는 당에게 어떤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야합도 이런 야합이 없습니다. 이 시대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더불어 한국당이 생기고 있는 점을 국민과 함께 규탄하면서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9.13 부동산 대책 영향이 확산하면서 서울에 이어 경기도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떨어져 17주 만에 처음 하락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0.06% 하락해 4주 연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성북구가 1년 7개월여 만에, 도봉구가 1년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는 등 강남 집값 하락세가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예년보다 심한 한파가 닥칠 거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려고 월동 준비에 한창인데요. 보호는 물론이고 화재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특히 축산 농가는 분주해집니다. 추위에 약한 송아지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설사를 하는 등 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가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보온등을 켜주거나 덧옷을 입혀주는 게 좋습니다. 축사에는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비닐 커튼을 설치하고 바닥 흙을 뒤집어 축사 바닥을 부드럽게 해줘야 합니다. 겨울에 일단은 잘 보온을 잘 해줘야 되고 이제 면역 증강제나 비타민제를 더 많이 투여를 해야지 봄까지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추위에 약한 복숭아는 볏짚과 부직포, 보온 패드 등 보온 자재로 밑동 부분을 50cm 높이로 감싸줘야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중부지방에서도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면서 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부직포 등으로 덮어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겠다는 기상 전망이 있어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온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겨울철 보온과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화재. 축산 농가는 누전이나 합선,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낡은 배선이나 전열기구는 교체해야 합니다. 전선이 오래되면은 이 전선의 피복이 손상을 입어서 축사의 먼지라든가 수분 이런 거에 의해서 합선이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농가의 손길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체스나 바둑에서 인간을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이제 신약 개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제약 회사들에 비해서, 세계적인 회사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왓슨이 신약 물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질병은 주황색점이고 치료약물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수십가지는 푸른 점으로 표현됩니다. 확대해보니 심장병 치료제는 손발을 차갑게 하거나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뜹니다.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하면 이처럼 새로 개발하는 약의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이미 나와 있는 약의 새로운 효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왓슨이 약물 정보 수십만 가지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평균 15년 정도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인공지능이 5분의 1 수준, 3년으로 줄여준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입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회사 15곳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드럭 디벨롭먼트는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한 대학교 졸업한 수준? 우리나라는 지금 한 중학생 될까?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죠.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야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화합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합물이 60만 개 정도 되고 올해까지 한 825개 그런 그 타겟에 대해서 한 640만 건의 데이터가 저희가 좀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좀 전체를 공유를 해서 국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그 플랫폼 연구 목적이에요.
질병의 원인이 복잡해지면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되는 신약 개발 분야. 인공지능 기술로 돌파구를 찾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짧고 굵게 궁금한 내용 물어보는 퀵터뷰. 오늘의 주인공은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안전보안관 중에 한 분을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순희 서울시 안전보안관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순희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뭐 저희는 여기 사진 않습니다만 YTN 사옥도 마포구에 있기 때문에 그 네. 안전 지킴이의 안전을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지금 계신 곳이 마포라고요? 네, 마포입니다. 네, 몇 분 정도 마포구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마포구의 안전보안관으로 4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1분이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강순희 안전보안관님 같은 경우는 이 보안관이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는 201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그때는 안전감시단이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감시단에서 보안관으로 안전보안관으로 새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루에 뭐 활동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늘 거리에 다니면서 그냥 보는 대로 직접 사진을 찍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바로바로 올리게 됩니다. 안전신문고에 올리거든요. 어디요? 안전신문고. 아, 안전신문고라는 또 소통 창구가 있군요. 네네, 행안부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신경을 쓰시다 보면 나의 가족, 나의 가정을 좀 소홀히 하게 되거나 그런 우려는 없나요? 하루 종일은 하지 않고요. 저희 안전보안관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두 그 41명 중에 조를 짜서 한 7명, 8명씩 모여서 한 달에 4시간씩 돌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정해진 시간이고 저희는 늘 돌아다니면서 유해 요소를 찍습니다. 아, 그 시간 이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네네. 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하고 다니세요? 저희는 아까 그 영상 구성에서 매의 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걸 좀 꼼꼼히 들여다보시나요? 저희는 흔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예. 요즘 겨울철 같으면 우리 모래함이 있어요. 도로 근처에 모래함. 네네. 그럼 거기에 염화칼슘을 담아놨거든요. 예. 근데 염화칼슘이 굳어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모래함이 닫혀 잠겨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잠겨있거나 굳어있으면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그 다음날 바로 수정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 상태를 꼼꼼히 보시니까 저희가 눈이 오는 날도 바로바로 눈이 녹게 되는 그럼요. 거군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약간 경사진 곳에 미끄럽다거나 그러면 바로 전화를 드리면 바로 올리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염화칼슘 뿌려놔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럼 보안관 되시고 나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셨어요? 저희는 그 도로에 함몰이 돼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장마지거나 그러면 함몰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곳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차가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계속 구멍이 커집니다. 근데 저희는 바로 찍어서 올리면 그게 한 군데가 아니라 주변에 몇 군데가 자꾸 구멍이 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저희가 그 어려운 거 올리면 바로 시정이 돼서 그게 너무 보람 느낍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파손된 부분들도 또 직접 신고하시고 이러시는 거군요.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가지가 뭐 간판을 가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봄에는 해빙기 때문에 그 담이 금이 간다든가 학교 담이나 축제나
이런 곳 아파트 주변 담 같은 것도 예. 해빙기로 금이 갈라지거나 그러면 그것도 확인하고요. 여름에는 특히 하수구를 전부 다 치워야 되거든요. 여름에는 장마가 지면 물이 차기 때문에. 네. 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든 생각인데 안전보안관 분이시다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온수관 뭐 파열 사고 같은 거 보시면 좀 남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네. 저희가 안전보안관으로 이번에 새로 발족이 되면서 예.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걸 활동해야 될 텐데요. 불법 주정차도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비상구 폐쇄 있잖아요. 물건을 적재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것도 단속을 하고요. 과속운전, 예를 들면 소화전도 있죠. 소화전에 네. 그 근처에 주차가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안전띠 착용, 특히 어린이들 안전띠 착용도 네. 저희가 그걸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을 잘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건설 현장에 안전규칙, 예를 들면 안전모를 안 썼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미준수했다든가 특히나 또 이나물질, 흡연 같은 거 등산할 때 그 이나물질, 흡연 이런 소지하면은 그것도 저희가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동네 다니시면서 좀 기분 좋은 말도 듣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저기 애쓴다고 우리 동네를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끝으로 강순희 안전보안관님의 보안관님은 누구십니까? 저희 안전보안관요? 네. 누가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는 제가 지키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들도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네,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강순희 안전보안관과 통화해봤습니다. 일본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주일 미군 기지 소속 항공기 2대가 추락했습니다. 서로 부딪힌 뒤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탑승자 7명 중 2명만 구조되고 아직 5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새벽 1시 40분쯤 일본 시코쿠 고치현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태평양 상공에서 일어났습니다. 야마구치현에 있는 미군 기지ソ속 전투기와 공중 급유기가 함께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공중에서 서로 부딪힌 뒤 벌어진 일입니다. 米海兵隊岩国基地所属の戦闘機1機と空中給油機1機が空中で接触し墜落したものと承知しています。 사고 당시 전투기에는 승무원 2명이 그리고 공중 급유기에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자위대는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まだ行方不明の乗員が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まずは捜索救助に全力を挙げ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미군 측은 사고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웨 씨는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두 항공기가 공중 급유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민간 선박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 항공기 사고가 최근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지난 6월에는 오키나와 해상에 미군 전투기가 각각 한 대씩 추락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도쿄 먼바다에서 수송기가 추락해 3명이 실종되는 등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캐나다 당국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란 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돼 미 당국의 요청으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악재를 맞아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창업주의 딸인 멍완저우 CFO 최고 재무 책임자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화웨이가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 장비 업체인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90일간의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직후 돌출한 사건입니다. 멍 CFO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의혹에 연루돼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법무부 대변인은 멍 CFO는 지난 1일 밴쿠버에서 체포됐다면서 미국이 인도를 요구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수사 당국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이란과 다른 국가들에게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캐나다 경찰이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중국 국민을 미국 요청으로 체포했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중국은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미국 측에 멍 CFO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돌발 악재가 알려지자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가 퍼지면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부문은 폭락했습니다. 중미 간 무역 분쟁 휴전 합의 이후에 터져나온 이번 사건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 말들이 진심일 것이라고 믿는다며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버지 부시 장례식까지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연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 천연가스 수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중국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 제품 구매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한 말이 진심임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자신을 관세맨으로 칭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데 이어 이번엔 중국이 잘하고 있다고 독려한 겁니다. 또 시 주석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불법화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획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정상회담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When President Trump asked President Xi to reclassify fentanyl, which is taking hundreds of thousands of lives, as a controlled substance, that has massive legal implications and maybe the death penalty in China, for example. President Xi said yes, right away.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협상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은 물론 월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의론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살해 사건의 진실이 미국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속에 묻혀가는 모습이지만 배후를 밝혀내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와 터키 당국, 유엔과 영화배우까지 나서 사우디 왕세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살해 가담 인사들만 기소되고 정작 몸통은 숨겨져 있는 카슈끄지 살해 사건. 사우디와의 관계를 내세워 진실 교명에 소홀한 미 정부와 달리 범행의 배후를 캐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석연찮은 이유로 취소됐던 지나 헤스펠 미 CIA 국장의 미 상원 보고가 뒤늦게 이루어진 뒤 의원들은 거의 확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I have zero question in my mind that the Crown Prince MBS ordered the killing, monitored the killing, knew exactly what was happening, planned it in advance. There's not a smoking gun, there's a smoking saw. You have to be willfully blind not to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is was orchestrated and organized by people under the command of MBS. 터키 법원은 전 사우디 왕실 고문과 정보당국 2인자 등 사우디 왕세자 측근 2명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Biz sonuna kadar gideceğiz ama eğer bir tıkanıklık olursa ki bugünlerde ciddi bunu da değerlendiriyoruz ve mevkidaşlarımızla ülkelerle konuşuyoruz. 그동안 우려 차원에 머물렀던 유엔도 사건 진상 교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나섰습니다. So I do believe that is really needed in terms of ensuring what really happened and who are the responsible for that awful killing. 이런 가운데 영화 배우이자 감독 션 펜은 이번 사건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겠다며 현장 취재와 촬영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진실 규명의 작은 노력들이 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카슈끄지 사건의 배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배우 공효진 주연 영화 도어락이 영화 국고부도의 날을 제치고 개봉 첫날 1위로 출발했습니다. 도어락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낯선 사람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물입니다. 국가부도의 날과 보헤미안 랩소디는 각각 11만 2천여 명, 9만 6천여 명을 동원하며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초밥집에서 볼 수 있는 접시 위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보이고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가 보이시죠? 물론 시사 캐리커처로 현재 우리 사회를 표현한 그림이지만 왠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해지고 숙연해지는 대목입니다. 최근 유치원 사태가 길어지면서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도 만나봤지만 아이 맡긴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정부는 막고 유치원은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른들이 만들어준 이 보육이란 울타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추위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사이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철원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철원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도에서 11도가량 낮아 종일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에는 눈이 내립니다.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부터 눈이 시작돼 밤에는 충남과 호남 내륙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전북 서해안에는 1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전북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충남과 전남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 부산 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파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